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워낙 많은 돈을 받아놓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는 정말 어려웠고 미국 경제는 뜻밖의 호황을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받아뒀던 그 천문학적인 돈, 이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펑펑 돈 쓰던 미국인들 드디어 돈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경제에도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건 나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골디락스를 알리는 신호가 될까요? 오늘 이걸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주네 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화끈하게 재난지원금을 풀었죠. 야, 역시 기축통화국이니까 지 맘대로 돈을 푸는구나 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 예금을 갖고 있었느냐. 2021년 8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무려 2.1조 달러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거냐? 미국 은행들의 전체 자본금을 다 합치면 2.3조 달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이 초과 예금이 2.1조 달러였다니 어마어마한 돈을 이 재난지원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짜 빠른 속도로 쓰면서 드디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게 5월 3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가 이 막대 그래프에서 드러납니다. 빨간 막대가 바로 미국인들의 폭풍 소비를 도왔던 바로 그 지출이죠. 자, 미국 사람들 2020년 4월에 엄청나게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걸 은행에다 다 예금해뒀습니다. 또 21년 3월에도 또 한 번 재난지원금을 예금해뒀죠. 근데 이때 돈을 쓰지 못하니까 은행에 꾸역꾸역 돈을 모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걸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로가 되는 동안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리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죠.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 소비의 중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냐 하면 진짜 많은 돈을 신용카드 빚을 내거나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돈이 똑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예전만큼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에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매출이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스타벅스는 그동안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근데 코로나 때만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일도 없는데 스타벅스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스라엘 관련해서 반이스라엘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서 그렇구나.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는 그래서 그렇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이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만이 아니라 대부분 패스트푸드 또는 냉동식품 아니면 음료까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올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요. 2024년 1분기에 네슬레의 미국 냉동식품 소비가 7.7%가 감소했습니다. 야, 이거 전년 대비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놀라울 정도인데 펩시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 회사죠. 여기서도 음료 소비가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5%나 감소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1분기에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예전과 달리 진짜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이 서민들의 소비가 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25%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자,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패스트푸드처럼 좀 제한된 서비스를 받는 음식점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물가는 4년 만에 3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게 뭐냐? 바로 패스트푸드죠. 여기다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2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더욱더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물가는 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 임금 오른 것보다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훨씬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냉동식품
음료부터 줄이기 시작한 소비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를 이제 정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의 나라 미국이 더 이상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현상이 지난 4월에 일어났죠. 이게 어제 나온 지표인데 미국에서 소비 증가율이 전월 대비 0%에 그친 겁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3월 달 소비 지표도 정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0.7%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0.6%로 정정이 되면서 4월 달에는 3월 대비해서 소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0%였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 충격인데 1월 달에도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었죠. 아, 이제 미국인들이 더 이상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증시에서는 야, 이거 골디락스다. 이렇게 환호를 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소비 지출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주 살짝 내려왔습니다. 3월 달만 해도 0.4% 전월 대비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0.3%가 오른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0.4%를 기대했다가 이게 갑자기 0.1%포인트가 내려가니까 야, 이거 골디락스가 오는 거 아니야? 증시는 환호를 일단 했습니다. 자, 과연 이건 골디락스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걸까요?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제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9월에는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내린다. 이런 전망이 정말 우세해졌죠. 이 패드 워치를 보면요. 그 전망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과연 금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전망인데 적어도 한 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53%. 그리고 두 번 인하한 상태일 것이다. 이게 20%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인하한다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무려 70%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은 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일 만큼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어쩔 겁니까?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지금 1월 달에 그래도 115나 됐었는데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00 이하로 떨어졌죠. 이건 분명히 소비 측면에서 앞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니까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골디락스를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냐하면 소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되면 자칫 물가는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옐런이 여기서 등판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 옐런아 빨리 등판해서 미국 경제의 소비가 줄어드는 걸 당신이 다 채워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목은 좀 안 좋아요. 로이터의 기사인데, 자, 미국 국채 발행 홍수는 증시 랠리 이후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제목인데, 자, 이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왜 시장이 기대를 하느냐? 자, 옐런이 이제 올해 많은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무려 2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미국의 대선 직전에 시장에 이걸 다 뿌릴 거죠. 이 국채를 찍어서 전부 다 시장에 뿌려버리면 소비가 줄어드는 걸 정부가 대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야, 그러면 이제 소비는 좀 줄어들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대충 소비는 어떻게 해결되겠네. 야, 그러면 물가만 잡히면 골디락스네. 이렇게 시장이 좋게 밝은 면만 보는 겁니다. 다만 로이터가 쓴 이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024년 미국 국채 발행 홍수는 증시가 랠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사실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저는 골디락스를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짜 과도하게 돈을 풀면 과열이 돼서 당장은 너무너무 신나겠죠. 뭐 주가도 좀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좀 더 높아진 것처럼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선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거나 또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그 과열 이후에 붕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로이터에서 걱정하는 제목을 썼던 겁니다. 과연 옐런이 대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굳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정상적으로 재정 정책을 썼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과열과 붕괴의 위험성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대선 전 석 달 동안 경제를 좋게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7, 8월에 엄청나게 많은 국가 재정을 풀어서 지금 억지로
좀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옐런만 말썽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준도 문제죠. 사실 연준이 자꾸만 금리 인하를 기대하도록 시장을 부추긴 측면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연준이 물가를 완전히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나쁘다 할 수도 없는데 왜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경기가 나쁘지도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시장은 신나죠.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인하할 텐데 미리 하네? 그럼 주가는 선반영해서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72년 8월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왜냐? 그때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했다 그러면 절대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때 물가 잡았다고 돈을 다시 푸니까 이때 12%짜리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그 뒤에 다시 또 돈을 푸니까 15%짜리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던 거 연준의 실패 때문이죠. 근데 그때도 2.9까지는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4월에 CPI 물가 상승률이 3.4%예요. 이때 2.9까지 잡았다가도 이걸 놓쳐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아니 3.4%의 김칫국 마시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야, 지금 물가가 오른 건 말이야. 전부 착시야.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고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건데 이거 다 후행 변수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굳이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은 경기가 아직 나쁘지 않은데 금리까지 인하하겠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물가를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아니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고용도 여전히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빠르게 조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트럼프가 무서워서일까요? 자, 이 사진 보면 트럼프가 지금 레이저 쏘고 있습니다. 너 두고 봐. 너 나만 되면 너 파월 너 목이야. 이렇게 마치 레이저라도 쏘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가 파월을 임명해 놓고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만 돼봐 너 파월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월이 무서워서일까?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편 사람들을 지금 연준 이사라든가 많이 이렇게 투입을 시켜놨거든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조기 인하를 하려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위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미국 은행이 부도설, 파산설이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고금리가 길어지면 미국 은행들은 빠르면 24년 말에, 그리고 좀 늦어도 25년 안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상업용 부동산의 업주들은 망하기가 십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앞으로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까만색이 바로 뱅크, 은행들의 만기가 돌아오는 건데, 문제는 이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가 24년부터 27년까지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요, 보통 3년에서 5년 만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2020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0.5%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2020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만기가 언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냐? 2023년에 조금 돌아왔고요. 그 뒤로 24년부터 27년까지 만기 돌아오는 물량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은행들은 27년까지 진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기다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국채로 인한 손실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사실은 잠재적 손실을 다 집어넣으면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은행들이 수백 개에 이른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이 정치 같은 거에 흔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은행이 망할까봐
조기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조기 금리 인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은행들만 보면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야데니 같은 분인데, 야데니는 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로 최근에 시장 전망을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블룸버그에 출연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 실수를 저지르면 S&P가 붕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정말 잘 나갈 거다. 연준이 헛짓거리를 안 하면 S&P 500은 내년에 6천을 간다. 그리고 올해는 5,400을 간다. 근데 지금 5,300이니까 그럼 거의 다 갔다는 얘기라서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성에 안 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야데니의 전망은 이대로 놔두면 S&P 500은 그래도 5,400까지 올 연말에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내년 되면 6천 가니까 그냥 놔둬라. 제발 연준아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나 헛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올해 6천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붕괴되면서 연준이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연준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옐런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옐런이 만약에 선거가 없다면 이런 짓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할 게 분명한데 이게 7, 8월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연준이 돈 풀거나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물가에 가장 심각한 건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너무 많이 나눠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저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의 원인이 됐거든요.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인플레로 강탈했던 거죠. 그런데 재정 지출을 또 한다? 이거는 연준의 양적 완화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똑같은 금액 1조 달러를 양적 완화로 풀면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 오른다. 근데 만약에 재정 지출을 푼다.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저는 거의 3배가 오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은 개개인의 뒷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정말로 재정 지출을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당장은 한 2분기에는 경제가 좋아졌네, 주가도 오르겠네 이런 기대를 줄지 모르겠지만 3분기나 4분기까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물가가 들썩거리고 그 다음에 후폭풍이 오는데 보통 시차가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니까 옐런은 지금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돈을 왕창 풀어도 그래도 괜찮다. 왜?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바이든이 당선된 다음이다. 또는 트럼프가 된 다음에 내가 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옐런의 생각이 이번엔 틀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보의 전달이 보통 레가시 미디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짜 느렸죠. 왜냐하면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뒷북을 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진짜 빠른 속도로 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던 게 3개월이나 6개월 이내로 빠르게 시장이 반응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옐런의 계획은 11월 5일까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된다고 보겠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전보다 빠르게 반응했을 경우 바이든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장의 후폭풍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옐런이나 파월이 제발 이 야데니의 경고를 좀 들어서 좀 정상적인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